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세 번째 페이지. 지방선거일 저녁 최고의 선택. 과학 이야기에 재미난 지방방송까지 곁들여 풀어주는 분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오늘 선거일에도 저희가 꼭 알아두면 좋을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를 주제로 잡았는데요. 최근에 대서양을 항해하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이제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사망자까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가 않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타 바이러스.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알려진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타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발견이 되었다.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한타 바이러스라는 게 처음 탄생해서 전 세계로 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한타 바이러스의 분류가 될 수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뭐 기록상으로 따지면 한 1000년 전에 중국에서 발견된 사례가 그때는 바이러스가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있는 건지는 몰랐겠죠. 네. 증세가 한타 바이러스 계통의 증세가 아니냐라는 기록부터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전에도 과학이 상당히 발달한 이후에도 한타 바이러스 종류로 분류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병원체가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잡아낸 바이러스가 고계통 바이러스의 최초로 밝혀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뿌리가 한국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한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졌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한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 각지에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닥으로 구분을 해보면 구세계 한타 바이러스하고 신세계 한타 바이러스로 구분을 하거든요. 구세계, 신세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신세계 한타 바이러스는 뭐 백화점에서 있는 거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 게 이제 신세계 한타 바이러스고 그 외에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쪽에 퍼져 있던 거를 이제 구세계 한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성격이? 증상이라든가 뭐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게 좀 이상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한타 바이러스를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정을 더 많이 하실 텐데 예를 들면 주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구세계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구세계입니까 신세계입니까? 뭐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나요 저는? 유라시아니까 구세계겠죠. 우리는 구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그것도 전형적으로 나타난 특성이 사람의 신장을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콩팥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피가 나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많이 관찰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피가 좀 잘 날만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점막이 좀 있는 부분이라든가 잇몸, 눈꺼풀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피가 좀 잘 보이는 현상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처음에 발견한 한타 바이러스 계통의 그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이거를 유행성 출혈열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뭔가 유행하면서 퍼져나가는 그런 병인 것 같은데 열도 나고 출혈도 있다라고 해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지금도 그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아메리카 쪽에 있는 거는 그런 류의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주로 폐 같은 데가 많이 상해요. 폐? 그래서 호흡을 못하게 되고 뭐 그런 류의 증상이 나타나기 다르네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같은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아메리카 대륙하고는 이 구세계하고 유라시아 대륙하고는 교류가 본격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기 전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거의 단절돼 있었고 그런 대륙이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혹시 그 전부터 한타 바이러스는 퍼져 있었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서로 다른 계통으로 진화를 해서 그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유럽 사람들이 침략한 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타 바이러스가 건너갔는데 그 후에도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좀 바뀌었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한타 바이러스 연구하시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아시는 최신 정보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한타 바이러스가 옛날부터 세상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정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을 하던 사람 중에 이 한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알 수 없는 증상을 보이면서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고 또 혹은 목숨을 잃은 이런 병사들이 꽤나 많이 생겼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 미군 측에서 연구한 사례만 해도 3,200건에 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2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이렇게 되게 열이 많이 나고 앓는데 이게 증상이 특이해가지고 좀 열이 내리면서 이제 감기 내가 좀 감기 몸살 심하게 앓았었구나. 근데 이제 낫네 싶다가도 갑자기 네. 막 피가 나고 뭐 신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죽기까지 하고. 예, 뭐 특히나 이때 50년대 이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이런 처치 방법 같은 게 하다못해 뭐 해열제 이런 것도 지금처럼 잘 되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없었던 그쵸, 시절이기 그쵸. 때문에 네. 훨씬 더 이때 당시에는 이 사망하는 사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열에 하나 정도 그 이상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 아니라도 엄청 고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생기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감염되고 전염되고 이런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감기 이런 것처럼 뭐 기침한다고 퍼져나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되게 수수께끼의 병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겠네요. 예, 그때. 그 전에도 비슷한 게 왕왕 있었어요. 아까 세계에 퍼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냐. 국제전 중에 퍼졌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다가 모르고 넘어가고 이러다가 네. 특히나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때는 이제 냉전이 딱 시작되던 그 초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냉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신, 공포감 이런 게 좀 상당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 공산권 국가에서 우리는 모르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세균 무기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비밀리에 우리가 살포해 가지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고요. 예. 반대로 뭐 예를 들면 북한 쪽 인민군이라든가 중국군 쪽에서도 네. 이게 바로 미군들이 개발한 최첨단 세균 무기다. 뭐 이런 식의 풍문이 돌았을 정도로 네. 되게 수수께끼에 알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정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네. 알아내는데 실패했어요. 한국전쟁 기간. 참고로 한국전쟁 기간 중에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병사들이 와서 우리 국군하고 같이 싸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수많은 나라의 의료진들도 같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투 병력을 네. 파견하기가 좀 여러 여건상 부담스러운 나라들 중에서도 의료진만은 보내주면서 우리를 지원해준 그런 나라들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고맙네. 그래서 의료진들은 그 이상으로 여러 나라 의료진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료 지원으로 온 나라 중에 네. 제일 먼저 온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웨덴?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우리 우방국이죠. 네, 스웨덴이 한국 전쟁이 며칠 날 일어났죠? 이걸 고민해야 돼요. 6월 25일.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1950년 9월 23일 날 스웨덴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이른 편인 건가요? 네,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도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의료 지원단 국가들 중에서는 스웨덴이 가장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쭉 밀렸을 때니까 네. 부산 쪽에 이제 의료진들이 가가지고 병원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스웨덴은 한자어로 서전이라고 해가지고 서전병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연인으로 따지면 정말 수천 명의 스웨덴의 의사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뭐 병사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제 전선이 휴전선 가까이로 쭉 올라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이 스웨덴 의료진들이 많이 돌봤습니다. 고맙네 진짜. 그래서 그 부산의 제일 번화한 거리 중에 하나가 서면이잖아요. 예. 서면에 가면 부산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 백화점 옆에 보면 이상한 돌기둥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에 스웨덴 국기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관심 없이 보면 그럼 돌기둥에 스웨덴 국기 도대체 왜 세워놨어? 무슨 뭐 여기서 뭐 스웨덴 가구 파나? 뭐 이렇게 잡지사 하고 찍었나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뭐냐면 그 터에 6.25 당시에 이 서전병원이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치료했던 그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인력들도 이 한타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했어요. 감을 못 잡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전쟁 다 끝났으니까 53년에 이제 휴전됐으니까 이제 사람들 다 철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철수할 때 한국 정부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붙잡습니다. 의료진한테. 네. 예.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좀 더 남아서 도와주기로 해요. 형제의 나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예. 근데 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부끄러워요. 지난 시간에 뭐 말매의 눈물 제가 대신 흘리겠습니다. 예. 참. 그래서 57년까지 전쟁이 네. 53년에 끝났는데 57년까지 스웨덴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머무르고 갔었고요. 네. 그냥 머무르고 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국립의료원을 창설을 해보자. 공공병원을 하나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원조 받은 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중앙의료원이 1958년에 창설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생길 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세 나라가 도와주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생겼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한국에 뭐 이런 의료진들이 되게 발달돼 있고 외국에서도 뭐 한국에 관광을 와가지고 그렇죠. 치료받고 예. 이런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돼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미천이 하나도 없었던 전쟁 직후에 그 씨앗을 뿌려준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예. 나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한타바이러스를 찾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는 실패했고. 그런데 거기에 성공한 한 명의 과학자가 있어. 사실 한 명의 과학자가 아니라 그 과학자가 이끌던 그 팀 사람들이 있었으니 네. 바로 그 과학자가 이호왕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이호자 왕자. 이호왕 박사라는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이신데요. 네. 이제 가르치기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분이 많이 가르치면서 이제 후배들을 많이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는 약간 고려대학교의 위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려대학교 그렇지, 사람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네. 고려대학교 쪽에서 이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쪽에서도 서울대 출신인데 그럼요. 라고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서울대, 고려대 양쪽에서 위인으로 그만큼 되게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추앙받고 있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저는 제 모교에서도 안 알아줍니다. 예. 이제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안 알아줘. 예. 예. 이분이 원래는 함흥 출신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분단이 되면서 쭉 이제 서울 사람, 남한 사람으로 이제 쭉 살게 된 거죠. 네. 이분이 1950년대 당시에 서울대에서 의사가 되고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 직후에 미국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예. 예. 미네소타라고 하면 이제 미국 중에서는 비교적 한적한 곳에 있는 좀 그런 주죠. 좀 추운 데 있는. 예, 그래서 미네소타 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계획을 발동을 하고 있었냐면 네.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되게 가난하고 힘든데 네. 그 나라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현금을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배고픈 사람한테 밀가루 나눠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그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면 나중에 말하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비유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그렇지요. 잡는 방법을 예. 알려준다. 그 나라의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한국에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계속 심어 놓으면 나중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씨앗을 뿌린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그냥 현금 주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도 미네소타가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의 뛰어난 인재라는 사람들은 너무 미국에서 뭐 서로 미국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뭐 미네소타에도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만 해놓으면 또 그것도 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주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걸 이렇게 모집을 하다가 네. 미네소타 주가 응해가지고 미네소타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1세대 과학자, 학자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미네소타라는 게 그렇게 익숙한 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하면. 네. 근데 의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기술사 발전하고 미네소타 주가 엮이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몰랐어요. 이호왕 박사님도 바로 이 원조 유학 프로그램으로 미네소타 주로 건너가가지고 네. 연구를 하셨는데 뭘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느냐? 뭐였죠? 그러니까 이분도 좀 될 만한 거를 연구 분야로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미네소타에 계시는 이분의 스승님도 그런 걸 찍어주셨겠죠. 네가 한국에서 건너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바이러스보다는 너의 고국이 도움이 될 만한 바이러스를 연구해야 되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좋지만 또 그런 거를 이야기해줘야지 미국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특이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저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구나. 야 이거 미국에선 잘 모르던 건데 저 사람은 저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서 관심 갖고 연구해서 알려주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학계에서 얘기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좀 차별화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연구하신 주제이자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뭐였냐면 네.
일본 뇌염 바이러스였습니다. 아, 뇌염 바이러스. 예,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이 뇌염 모기가 전파하는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져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일본 뇌염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게 좀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이런 데 있는 좀 특이한 바이러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서 온 그런 과학자, 과학도가 의사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참 신기한 병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기에 좋으니까 이걸 연구해서 뛰어난 학자로 성장을 한 거죠. 그 박사 논문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학자로서 미국의 최신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한 다음에 네. 일본 뇌염 연구를 처음에는 하셨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뇌염 연구를 쭉 하셨는데 예. 거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셨는데 막 세상을 뒤흔들 만한 성과는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일본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60년대쯤 해가지고는 일본에서 이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아, 이미. 네, 그래서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에 일본 뇌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특히 엄청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 뇌염 걸리는 사람이 뭐 나와봐야 몇 명, 뭐 많이 몇십 명 나왔다라고 하면 와 진짜 많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가 1980년대 이후로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본 뇌염을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황 박사님이 일본 뇌염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잘 해오긴 했는데 주목을 받긴 어렵겠다. 앞으로 크게 더 풀릴 거는 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뭐 그런 생각도 속으로 하셨겠죠. 예. 일본 건너가고 연구를 계속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셨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있는데 이런저런 그런 연구에 대한 소개도 하고 연구비도 따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네. 그런 연구와 연구비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군 부대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옛날에 6.25 때 한국전쟁 때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엄청나게 싸운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이 되게 많은 전쟁을 치렀던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그때 미군들이 수수께끼에 한국 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일이 있었다. 아, 그걸 알려줬구나. 그리고 그 병이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가끔 주한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뭔지 정체를 밝혀보는 일에 누가 성공한다면 이게 큰 미군에서는 네. 큰 어떤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 제보를 했네, 제보를. 그래서 이용환 박사가 이제 나선 겁니다. 예. 내가 한국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쭉 살면서 지금 일하는 사람인데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내가 공부한 최신 지식까지도 갖고 있다. 그렇지. 예.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그 미군의 예로부터 내려오던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비를 따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열심히 이 미군이 겪었던 수수께끼의 그 병, 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죠 지금은. 네.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네. 연구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구가 어렵겠지. 차근차근 진행은 됐는데 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알 듯 말 듯하면서 실패하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일본 뇌염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쉽게 얻으셨던 거겠죠. 이거는 전염병이지만 사람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 재채기하는데 그 침 튀면 전염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본 뇌염이 모기가 옮기듯이 뭔가 어떤 동물이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옮길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쥐 많아요. 네, 쥐 아닐까라는 쪽 생각. 그래서 네. 이런저런 쥐들을 잡아다가 조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한타바이러스 병 같은 경우에 쥐는 걸리면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요. 쥐한테는 쥐는 그냥 몸이 좀 이렇게 찌뿌둥해. 쥐는 이 정도예요. 예. 근데 그게 사람한테 넘어오면 이렇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야. 막 피가 나고 막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참 희한한 병이죠. 그게 또 백신 개발의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거 좋은 발상이신데. 예. 그래서 초창기에 이분이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예. 온갖 종류, 보통 이런 류의 바이러스들은 모든 쥐가 다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
특정한 쥐 한 종류가 옮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쥐 중에서도 네. 특정 쥐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쥐는 못 옮기는데 뭐 햄스터만 옮긴다든가. 햄스터가 뭐 한타바이러스 옮긴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 그런 경우가 이런 딱 특정한 한두 종류의 생물만 옮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다 잡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쥐들을 되게 많이 잡아가지고 관찰을 하셨어요. 붉은 박쥐도 잡았을까요? 당시에 박쥐 연구를 바이러스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들 연구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그 팀을 꾸려서 연구를 하시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수암 연구원이라는 분인데 왜냐면 이분이 동물 잡기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담당이었어요. 참고로 이분이 이 동물 잡다가 실제로 여기 바이러스 한번 감염도 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파서도 한타 고생 많이 바이러스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정체를 모를 때 감염되셨으니까 확진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한타 바이러스를 조사하면서 쥐를 잡으러 다니다가 비슷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아마도 한타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김수암 선생님 같은 분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호왕 박사님 한 분이서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팀을 꾸려가지고 이호왕 박사님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는 제 상상입니다만 1970년대에 이럴 때 분명히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뭐 서울대 출신에 서울대 의대 출신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해서 왔다더니 지금은 여기저기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쥐 잡아가지고 그거 맨날 본 게 일이라고. 약간 괴담 퍼지기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성과가 계속 막 나오면 와 저 사람이 쥐 연구해가지고 무슨 미국에 가서 상도 받았더라 이러면 막 뭐 엄청난 그런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 막 다 존경하면서 막 뭐 라디오에도 출연해 주십시오 텔레비전 출연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만 성과가 초기에 잘 안 나왔었거든요. 당장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군에서도 예산을 끊겠다 이제 몇 년 연구해봤는데 성과가 없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예산을 끊겠다 어쩌고 이런 얘기도 막 계속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찔러보던 중에 쥐가 답이었어요. 쥐 중에서도 등줄쥐라는 쥐에 그러니까 이게 등에 줄이 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타 바이러스라는 이 전체 큰 그림을 알기 위한 어떤 힌트일지도 모르겠는데 바이러스가 폐에서 잘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묘하죠.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는 신장을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인데 등줄쥐의 몸에서는 허판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잘 드러났어요. 약간 그 신세계의 한타 바이러스 같네요.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구세계에 있는데 과학적으로 의미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회고담 같은 거를 신문 기사에서 소개한 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걸 연구를 할 때는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형광색이 띠는 그런 색을 나게 한 다음에 반응이 잘 이루어지면 형광색으로 그 물체가 보이게 되면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 물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실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죽은 쥐를 뒤졌겠습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어느 등줄쥐의 죽은 쥐의 폐 조각 하나를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 형광색으로 딱 빛나는 바이러스 흔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습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에 있는 별과 같이 반짝거렸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밤에 보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 연구원들끼리 막 감동 눈물 흘렸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이것도 괴담 퍼지기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들었으면 되게 황당했겠지. 쥐 시체 보고 막 죽은 쥐 시체에서 폐 떼내가지고 보고 있으면서 그걸 무슨 하늘의 별하고 비유하냐고. 이게 이분이 연구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는데 이걸 정말 극적으로 반전시킨 계기가 되었었고 그 회고가 이호왕 박사님 회고에 아니면 아까 동물 담당 이호왕 박사님 회고예요. 이호왕 박사님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한탄강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발견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한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탄 바이러스였어요? 한탄 바이러스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한탄 바이러스 말고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세계 각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세계 각지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으로 한타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타 바이러스 과라는 과가 한타 비리디에라는 한타 바이러스 과가 있습니다. 과가. 그러니까 하나의 과를 이분이 찾아낸 거예요. 우리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하면 사자, 호랑이, 고양이 뭐 이런 거 다 고양이과 동물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고양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치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표범이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표범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찾아보니까 제기어도 있고 제기어도 있고 어디에는 사자도 있고 이게 쫙 알아지게 되면서 이 전체가 고양이 과구나라는 식의 발견을 이 이호왕 박사 연구팀이 해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짧게 요약한 글에서는 이제 한탄강 근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탄 바이러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 이황 박사님이 직접 쓰신 회고 논문에 보면 사연이 조금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은 사실은 한탄강에서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동두천에서 발견한 게 동두천 송내리에서 발견한 게 최초였다라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김수환 연구원이 한탄강 쪽에서 등줄기 잡다가 병에 걸려서 너무 고생을 했었고 예. 그래서 그게 한탄강 프로젝트라는 그런 뇌리에 남아있는 되게 강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기도 했고 네. 동시에 이분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흥이요. 함흥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이 이런 미군 부대 있는 군부대 있는 근처를 이렇게 이분 군부대에서 쥐잡으러 다니다가 총 맞을 뻔한 적도 있대요. 무장관 첩으로 오인돼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대요. 그래서 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한탄강 주변에서 쥐잡다 보니까 한탄강은 북쪽에 강줄기가 있고 남쪽에 강줄기가 있는데 그게 한탄강에서 만나가지고 흐르는 모양이 남과 북도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약간 향수를 녹였구나.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한탄강의 이름을 굳이 따와가지고 처음으로 발견한 건 한탄강에서 좀 떨어져 있었지만 동두천이지만 동두 바이러스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송내 바이러스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연 때문에 그래도 뭐 한탄강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으니까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게 세계 과학계에 널리 퍼져가지고 그 이름이 살짝 변형된 아마 라틴어식으로 발음하기 좋게 하려고 좀 발음을 수정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한타 바이러스 과라는 그 바이러스 과 안에 세계 각지에 있는 이 수많은 이 특이한 형태의 바이러스들을 연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쥐잡던 그분이랑 연구진이 얼마나 또 한탄스러우셨겠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서는 이런 사연을 모르고 이런 사연을 모르고 다 한타 바이러스란 말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남북 통일의 염원이 녹아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구세계 한탄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그리고 네. 신세계 한타 바이러스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상의 차이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신세계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쥐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런 특징은 비슷한가요? 전체적으로 다들 쥐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쥐 내지는 쥐하고 비슷한 동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근데 쥐 종류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번에 화제가 된 크루즈선에서 돌았던 이 안데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데스산 근처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황 박사님의 전통을 좀 승계를 하고 있는 거죠. 한탄강에서 나왔으니까 한탄 바이러스, 그렇죠. 안데스에서 나왔으니까 안데스 바이러스. 참고로 이 한탄 바이러스라는 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세계 각지에 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건 스웨덴 아닐 것 같은데. 스웨덴. 아 진짜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웨덴하고 핀란드예요. 그래요. 네, 스웨덴하고 핀란드에도 특히 스웨덴하고 핀란드 북부에 이 비슷한 병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막 수수께끼 끼고 알 수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황 박사님이 한탄 바이러스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거 되게 특이한 딴 바이러스하고 좀 닮지 않은 특이한 바이러스다라고 딱 제시를 했을 때 네. 스웨덴, 핀란드 이쪽의 과학자들이 어쩌면 나중에 말매에서 일할 과학자들도 여기에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분들이 특히 사실은 스웨덴도 이 사례가 많기는 한데 핀란드 과학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들이 우리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서 돌던 바이러스도 어쩌면 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푸말라 바이러스라는 걸 찾아냈어요. 푸말라 핀란드의 지명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한국에 한탄강이 있다면 핀란드에는 푸말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의 이름을 따가지고 푸말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스웨덴 북부, 핀란드 북부에서 지금도 꽤 있고요. 유럽에 돌아다니는 이 한타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 중에서는 이 핀란드 북부, 스웨덴 북부에서 나타난 이 푸말라 바이러스가 제일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구세계 이 한타 바이러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의외로 이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 꽤 많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꽤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스웨덴 우리나라 쪽에선 이거 인용한 자료이긴 한데 스웨덴 북부의 시골 마을 같은 데서 표본 조사를 해보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래 그 지역에서 사신 분이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한타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됐다가 나은 그러니까 푸말라 바이러스겠죠. 네네. 거기에 감염됐다가 나은 흔적이 보이는 사람 비율이 50%에 달하는 동네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보다 많이 줄었겠습니다만 예전에 초창기에 해보면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태어나면 한 번은 뭐 어릴 때 혹은 젊을 때 심하게 한번 앓는데 피도 나고 하면서 되게 앓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뭐 옛날에 뭐 스웨덴 사람들이 뭐 야 이거 뭐 미드소마에 무슨 신령 양령이 씌어서 그렇겠나 이러고 말았겠죠. 스웨덴 사람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한타 바이러스 일종인 푸말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이 한탄 바이러스가 일으키던 병하고 비슷한 거를 일으켰던 것이죠. 아, 추운 나라에서도 그렇게 유행을 하는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이 한탄 바이러스가 이제 쥐가 옮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쥐가 사람을 직접 물거나 해서 옮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옮냐면 쥐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사람하고 별 상관없이 쥐가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놀다가 쥐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분비물 같은 거 있죠. 아, 예. 그런 게 땅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게 땅에 쌓여 있는 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 공기로? 뭐 예를 들면 뭐 입이나 코로 들어오면 입이나 코로? 예, 그럴 때 많이 감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한탄 바이러스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서울에서도 이 비슷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한탄 바이러스하고는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서울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서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있어요. 아, 있어요? 뭔가 무슨 뭐 서울에서 무슨 행사할 때 무슨 홍보하기 위해서 네. 쓸만한 명칭 같지 않습니까? 서울 바이러스. 아, 그걸 뭘 홍보해요? 뭐, 예. 널리 퍼져라 러브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뭐 약간 이럴 것 같이 근데 진짜 공식적으로 별론데요? 과학계에서 서울 바이러스라는 게 예, 있어요. 예, 예. 한타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네. 서울 바이러스는 등줄쥐가 아닌 다른 쥐가 옮겨요. 근데 옮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쥐의 몸에서 나온 그런 분비물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 땅에 있는데 아, 서울 바이러스는 곰쥐가 옮긴대요. 곰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되는 그 통계를 잡아보면 11월 달 감염자가 항상 제일 많습니다. 겨울이네, 초겨울.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요 11월 달쯤에 그런 분비물들이 굳어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좀 참 잘 날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그때쯤에 만약에 등줄쥐가 돌아다니던 데 가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뒹군다거나 아 여기 풀밭이 아름답구나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뭐 좀 쉰다거나 네. 아니면 앉아가지고 뭐 도시락 까먹는다거나 그럴 수 이런 있지. 거를 하다가 그렇게 흙먼지와 함께 날린 그거를 들이마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감염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구나. 예.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웨덴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리고 핀란드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푸말라. 유럽의 독일 같은 데서도 독일에서도 이거 꽤 많이 발생합니다. 예. 푸말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퍼져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신놈브레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타 바이러스인데 요거는 약간 신세계 이런 한타 바이러스의 형태로 또 좀 나타나는 것 피해 같아요. 쪽으로. 예. 그리고 미국의 9세계 한타 바이러스가 건너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서울 바이러스가 워싱턴 D.C.에서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한번 화제가 된 적도 있고요.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개 동물에 의해서 서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매개 동물, 특히 쥐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야외 활동할 때 함부로 풀밭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 눕거나 앉지 마라. 아하. 이런 이야기를 예방 조치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핀란드에서 푸말라 바이러스가 처음 그때는 푸말라 바이러스라는 것도 몰랐지만 처음에 화제가 된 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기서도 전쟁 도중에 네. 러시아군, 핀란드군 뭐 이런 사이에서 갑자기 이상한 병이 생긴 게 되게 큰 화제가 됐던 게 20세기 과학 발전 이후에 되게 화제가 됐었던 양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이런 병이 굳이 많이 생겼던 이유도 네. 군인들이 전투를 하다 보면 아. 풀밭에서 기고 뒹굴고 할 어쩔 수 일들이 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안데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일하게 한타 바이러스의 수많은 병 중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도 있기는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크루즈에서 퍼지는 거? 예. 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경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 퍼지듯이 그렇게 쉽게 퍼지는 건 아니고요. 밀접 접촉을 하면서 어떤 기회에 넘어간 것 같다라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더 경계를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안데스 바이러스 역시도 쥐를 통해서 퍼지는 게 좀 더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지역 안데스 근처 이런 데 갈 일 있으면 한국 사람이 뭐 관광이나 사업 때문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쥐가 많이 나올 만한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너무 그런 야생의 터전 이런 데 함부로 막 들어눕고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하시라 라는 식의 이야기도 우리나라 당국에서 네.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이런 수칙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한타 바이러스 발견된 지도 수십여 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뭐 결정적인 치료제나 범용 백신 같은 게 없는 모양이네요. 왜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백신이 개발이 아예 안 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됐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개발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개발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호왕 박사님의 이 후배들, 이 제자들 이런 연구팀이 실제로 어느 정도 공헌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이 한타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져 있는 이 한탄 바이러스나 서울 바이러스 같은 것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도 상용화돼서 이거 좀 퍼지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를 한때는 꽤 많이 맞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 어떤 지역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 뭐 훈련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풀밭에서 많이 뒹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백신 한 번씩 미리? 맞고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주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뇌염처럼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피해가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백신을 의무화해가지고 아주 많이 막 누구나 맞게 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필요할 때는 백신도 필요하지 않느냐라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편입니다. 피해가 근데 아주 없지 않아요 정도가 아니라 한 치사율이 1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제로 이제 조사된 통계 같은 걸 보면 수십 명에 한 명, 뭐 100명에 한 명, 그 정도? 몇백 명에 한 명, 예. 100명에 한 명 그 정도가 많이 사망하는 내려가긴 정도로, 했네요. 예, 지금은 이게 확인이 돼서 치료를 하려다 보면 예전보다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의 비율은 아주 높지는 않은데 네네.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게 환자 내지는 추정 환자가 몇백 명씩은 발생합니다. 예, 작년, 재작년 이럴 때 통계만 봐도 뭐 적을 때도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많을 때는 한 400명, 500명씩도 근래에도 막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증세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주로 한탄 바이러스 쪽에 감염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만한 병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한 몇 건 정도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 건 발생한다 치면 전 세계적으로는 한 매년 몇 건 정도 발생할까요? 10,000건. 그 정도 단위로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발생해요. 보통 10만 건 이상은 봅니다. 야. 10만에서 20만 정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전 세계 이 가지각색의 한타 바이러스 계통의 병들이 그 정도는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렇죠. 그런 큰 그 바이러스의 한 가닥을 이 이호왕 박사님과 네. 그 연구팀에서 발견을 해낸 거였었기 때문에 이거 70년대, 78년인가에 이게 발표한 게 최초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언론에서 좀 그렇게 만화에서 보도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많이 퍼져 있는 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호왕 박사님 팀에서 이걸 얘기했을 때 세계 학계에서 좀 안 믿어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야, 약간 텃세. 그러니까 텃세도 텃세지만 한국에 대한 약간 눈높이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이제 과학기술 발전 했겠어. 걸음만데 한국이 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됐고 미국에, 일본에서도 이상한 비슷한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됐는데 한국에서도 그 비슷한 거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래 비슷한 거 연구한다가 하나 건져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 과 하나에 해당할 만한 거를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대단하신 한국 거다. 학자가 그거를 찾아냈다고 네. 안 믿어주려고 하는 의견도 되게 강했다라고 70년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큰 발견을 이제 해낸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백신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도 세계에 20만까지 피해자가 발생하면 백신 개발할 만한 가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아까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동물에 의해서 어떤 종류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신세계 구세계는 더욱더 다르고 뭐 이런 양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한탄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백신 하나 개발했다라고 해도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적용하는 거를 만들어내기는 엄용성이 좀 없네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도 중국 나름의 중국용 백신 개발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퍼뜨릴 만한 이런 게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경향은 있어요. 또 투자를 좀 덜 하려고 하겠고.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려대 학교 분들이 이거를 좀 뭐랄까 자랑스럽게 계획을 발표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음 과제로 이걸 좀 해야 된다. 지금도 20만이라면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네.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좀 수립해 놓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어떤 변이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삽시간에 전 세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면 어떠냐.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주로 개발도상국, 중국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연구하기가. 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뭐 스웨덴의 푸말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시골의 노인들 조사해 보니까 50%는 그냥 걸린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푸말라 바이러스 막 견딜만해. 약간 이런 분위기의 스웨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스웨덴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를 전 세계에 위해서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스웨덴 사람들, 핀란드 사람들, 독일 사람들 투자해서 개발하겠지만 이게 딴 나라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먹고 살기 뭐 바쁜데. 공동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바쁜데 돈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감염병 예방에 큰 이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놓을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병은 대책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유행하는 병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도 네. 그거에 대해서 돈 벌 기회가 마땅치 않으니까 네. 회사들이 투자를 별로 안 해가지고 그런 치료약이나 예방약이 개발이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 얘기도 잠깐 좀 듣고 싶은데요. 요걸 이야기하면서 좀 간략하게라도 좀 듣고 되군요.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근데 지금 상황이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옆 나라 우간다까지 확산이 돼서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의심 사례가 900건을 넘었고 사망자도 지금 200명이 넘어서 팬데믹이 저기는 뭐 선언이 됐더라고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항상 좀 퍼졌다가 줄었다가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좀 많이 퍼져서 큰일 났다라고 했다가 돈 좀 줄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다른 나라로 건너가지고 몇몇 나라에 좀 퍼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한 40년 사이에 몇 번씩 일어났던 그런 골칫거리인 병입니다. 네.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 이 한타 바이러스하고는 사실은 거리는 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또 묘하게도 출혈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또 공통점이기도 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심각하긴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뭐 열도 나고 이런 것도 한타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긴 한데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질환 같은 게 좀 일어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얼굴에 뭐가 올라온다든가 피부가 좀 이렇게 막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다가 피가 나온다든가라고 해가지고 좀 더 좀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병이기도 하고요. 네. 더 사람에게 목숨을 빼앗는 피해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는 병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이 높고. 예.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름을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붙인 이유가 에볼라 강에서 이것도. 거기도 강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건 한타 바이러스 보고 좀 베낀 거 아닌가? 저는 왠지 그런 생각. 참고했을 수 있지. 예. 참고로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지명을 따가지고 병 이름을 붙이는 거, 바이러스 이름을 붙이는 게 그 네. 지역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꺼리는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네, 네. 요즘은 한타 바이러스나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이런 이름보다는 네. 그냥 그 병의 증상을 딴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HFRS 이런 이름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근데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예. HFRS 알파벳 네 글자니까 기억하려면 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 HFRS가 이제 신증후군이라는 뜻이에요.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네. 피도 나고 신장이 망가지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세계 쪽에서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HPS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폐에서 일어나는 증후군이다라고 해가지고 한타바이러스 폐 증후군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 네. HFRS, HPS 모두 다 병의 이름은 두 가지지만 원인이 되는 거는 한타바이러스에서 시작되는 서로 다른 종의 바이러스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나요? 보통?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동물이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이호왕 박사님 같은 분이 아직까지는 등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주 원인이고 딱딱 이렇게 해서 딱 요거다라는 거에 좀 덜 그게 명확한 안 것 같은데 나왔구나. 근데 언론 예. 보도를 보면 박쥐설이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 박쥐가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박쥐라는 거는
좀 더 사람이 관리하거나 잡거나 알아보거나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쥐보다는. 예, 날아다니는 박쥐가 밤에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곳을 틈타 가지고 이동을 하면 얼마나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어서 피할지 관리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잘 안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쥐랑 박쥐랑 가족인가요? 아니 좀 상당히 많이 아니죠, 다릅니다. 아니죠. 예. 왜 하필 이 쥐랑 박쥐가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여기저기에 잘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퍼지기 좋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박쥐는 거기에다 추가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박쥐 편을 한번 했습니다. 붉은 박쥐 붉은 박쥐.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그 편을 조금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 바이러스 문제가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타 바이러스와 또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곽씨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